수줍은 눈빛, 흩날리는 금발, 다소곳한 손짓까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우라노스의 잘린 성기인 남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헤시오도스가 주장한 이야기이고, 호메로스는 제우스와 바다의 요정인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때문에 그녀의 부모는 제우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헤시오도스는 아프로디테가 우라노스의 소중한 버섯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피 또는 하얀 액체가 섞이며 거품이 생겨났는데, 바로 이 거품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부모가 없다고 덧붙이죠. 아프로디테는 부모가 있냐 없냐라는 설 중에서 없다라는 헤시오도스의 설이 더욱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걸 생각하면 티탄 신족으로 태어나는 게 맞는 듯한데, 어찌됐든 아프로디테는 바다에서 태어났다고 공통적으로 설명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3대 거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는 못하지만 손 정도는 잡을 수 있는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비너스가 탄생하는 장면을 잘 설명해줍니다. 영어식으로 비너스로 표현되는 아프로디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에 알몸인 상태인데요. 거품은 그녀가 태어나면서 진주로 변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비너스를 위해 옷을 준비하는 계절의 여신이, 왼쪽에는 지중해 한복판을 표류하던 비너스를 키프로스 섬까지 내려온 서풍의 신 제피로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피로스는 키리타 섬에서 키프로스 섬까지 약 900km에 달하는 거리 동안 비너스를 열심히 밀고 온 인간 모터인데요. 그 덕에 지중해 한복판에서 태어난 비너스는 무사히 땅을 밟게 된 것이죠. 키프로스 섬은 초록색 빛을 내며 가장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를 맞이하였고, 그녀가 맨발로 땅을 디딜 때마다 그곳에는 푸른 풀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계절의 신들과 ним프들의 환영을 받으며 올림포스로 올라갔는데요. 그녀를 본 올림포스 신들은 아름다운 자태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고, 곧이어 그녀는 올림포스 12신의 자리 중 사랑과 미의 여신, 특히 성적 아름다움과 성적인 욕망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흘러내린 옷 사이로 속살을 비추며 남성들을 사로잡았는데, 황금 사과를 두고 다툴 때 역시도 정숙한 헤라와 처녀신인 아테나는 하기 힘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파리스를 유혹하였죠. 한편 올림포스의 남신들은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의 명으로 올림포스에서 가장 추남인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올림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과 가장 추남인 헤파이스토스, 마치 미녀와 야수 같은 이 관계가 잘 될 리 없었죠. 그녀는 못생기고 저른발이인 남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마치 부정한 것에라도 닿은 듯 소름 끼쳐 하였고, 당연히 그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아이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헤파이스토스는 굉장히 성실한 성격으로 일밖에 모르는 남자인데요. 그는 집에도 자주 들어가지 않으며 대장간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 사이 아프로디테는 다른 남신들과 열심히 바람을 피웠죠. 그녀는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아레스를 가장 좋아했었는데요. 아레스는 잘생기고 훤칠한 키에 터프한 성격을 가진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제우스는 매일 쌈박질만 하는 망나니 같은 아들이라고 굉장히 싫어했지만, 그래도 아레스는 자신의 여자에게만큼은 친절한 신이었습니다. 그 덕에 아프로디테는 아레스에게 넘어간 것이었죠.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 돈 잘 벌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남편의 부인이 망나니의 일은 잘 못하지만 젊고 잘생기고 친절한 남자와 바람이 난 상황인 거죠. 아레스는 남편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아프로디테를 만나러 왔고, 그들의 애정행각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은밀한 만남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지만 이를 항상 지켜보던 존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태양이었죠. 해가 뜰 때마다 불륜 현장을 강제로 목격하던 태양신 헬리오스는 일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헤파이스토스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헬리오스는 그를 찾아가 와이프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헤파이스토스는 얼마 안가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부정한 것 취급하던 아프로디테가 사실은 본인이 부정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분노와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며 침대에 어떤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바로 침대에 눕는 순간 보이지 않는 사슬이 그들을 꽁꽁 묶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기계 장치였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덫을 설치하고 멀리 출장 가는 척을 하며 몰래 숨어서 기다렸고 곧이어 아프로디테를 찾아온 아레스가 덫에 걸려듭니다. 그들은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였고 헤파이스토스는 그들의 불륜 현장을 다른 신들에게 알리며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덫에 걸린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그다지 반성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연인 관계를 이어나갔고 오히려 다른 남신들이 비너스의 알몸을 보며 욕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아프로디테는 계속해서 순조롭게 바람을 피게 되었고 헤파이스토스는 이 사건 이후 아내에게 그다지 관여하지 않게 되는데 이때 아프로디테에게 느낀 배신감에 포기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한편 헤파이스토스와는 다르게 아레스가 아프로디테에게 향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라는 인간 미소년에게 반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도니스가 사냥을 좋아하는 탓에 아프로디테는 그를 따라다녔고 소년도 아프로디테와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아레스가 이에 분개하였고 멧돼지를 조종해 아도니스가 혼자 사냥에 나선 틈을 타 그를 죽여버립니다. 아도니스의 시신을 본 아프로디테는 소년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아도니스를 죽인 신을 비난하며 절규하였는데요. 그녀는 아레스가 죽였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운명의 여신들을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레스는 태연하게 아프로디테와의 연인 사이를 유지하며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었죠. 이는 정작 남편인 헤파이스토스와 낳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모습에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아레스는 트로이 전쟁, 신화의 마지막까지도 아프로디테와의 연인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전쟁의 신인 아레스가 사실상 사랑의 신과 맺어진 것인데요. 사랑과 전쟁이 맺어졌다는 게 굉장히 오묘합니다. 현대에도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뭔가 사랑은 전쟁을 통해 쟁취하라거나 아니면 사랑은 전쟁이나 마찬가지이다 라는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트로이 전쟁도 사랑 때문에 일어난 걸 보면 사랑과 전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레스가 치욕을 당하고 몰래 연적을 죽이면서 결국 사랑을 쟁취했던 것을 보면 말이죠.